한국에서 괴물급 무기 현무5가 공개된 이후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전문 채널 PD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던 콜비입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동아시아 화약고의 첫 촬영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명과 음향, 카메라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했죠.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군사 다큐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이 괴물 신무기였죠. 무려 8톤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 어떤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위력,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초강력 미사일이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 영향과 파장을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었어요. 한국 군사력이 이제 세계 최강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모신 군사전략 전문가 마이클 오헬런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 주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랜던, 이번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존재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중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오헬런 박사를 바라보며 첫 질문을 준비했죠. 바로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현무5가 만들어낼 충격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오헬런 박사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첫 발언부터 현무5의 놀라운 성능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죠.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오헬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판도를 바꿀 존재예요. 8톤이나 되는 탄두 무게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파괴력은 거의 전술에게 필적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무5가 얼마나 혁신적인 무기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이었죠. 이는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최신 벙커버스터 GBU-17의 모피는 약 60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FOAB 역시 지하 100m까지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오헬런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미사일 역시 뛰어난 관통력을 보이지만 100m 정도가 한계입니다. 심지어 핵무기조차 지하 200m 이상 들어가면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현무5는 이 모든 무기의 한계를 넘어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인 진보라고 했어요. 이제 전 세계 어느 지하 벙커도 현무5 앞에서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지하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극한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벼랑 자체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테지만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현무5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무기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였고 북한의 미래 행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인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는 수 김 박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진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를 새롭게 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 김 박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현무5와 그 여파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한잔하면서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북한에 미칠 영향,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미사일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스태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다음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향 담당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현무5가 이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 중국 전문가 로버트 첸 교수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현무5가 중국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이 무기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현무5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중국의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가 불가피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첸 교수를 맞이하면서 이번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첸 교수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에서 묵직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중국에게 분명히 예상 밖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첸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중국의 시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의 많은 군사시설, 특히 미사일 기지들이 지하에 있다고 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현무5는 이런 시설들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래식 무기입니다. 게다가 사거리를 따져보면 중국 동부 해안의 주요 대도시들도 모두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군사 영역을 넘어서 전략적 균형의 변화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은 중국이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기술적 우위를 자랑해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에서는 자신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무5가 등장하면서 이 자부심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진지한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첸 교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갖추면 미국의 동맹체계가 한층 강해지는 셈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둘러싼 포위망이 더 단단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불러올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역학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사 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첸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자국의 지하 군사시설 방어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시설을 두거나 새로운 방어 기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현무5에 맞설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미 높은 미사일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무기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첸 교수는 숨을 고르고 외교적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암시하거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 한국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이것이 동북아의 긴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해지면 한국과 미국은 더 뭉칠 것이고 지역 군사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첸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현무5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영향력이 북한을 넘어 중국 그리고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미사일 하나가 지역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 첸 교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랜던,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첸 교수님의 해석은 현무5가 불러올 변화의 크기와 복잡함을 실감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제작팀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첸 교수님의 인터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조사 담당자인 에밀리가 이렇게 말했죠. 현무5가 단순한 무기를 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군사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며 질문 리스트를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반응, 중국의 불안, 앞으로 닥칠 변화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미사일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다음 촬영을 위한 장비를 점검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떠올려봤습니다. 현무5가 동북아에 미칠 파장만큼이나 우리의 영상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죠. 곧 일본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어시스턴트 마이크가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현무5가 일본에 주는 영향 역시 흥미롭게 다가와요. 저도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네, 일본의 반응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모든 퍼즐 조각들이 모여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앞두고 현무5로 인한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 전문가인 나오미 타카하시 교수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현무5가 일본에 미칠 영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될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현무5의 출현은 일본의 방위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 말을 꺼냈죠.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하면서 일본의 시각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편으론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반갑지만 한편으론 이웃국가의 급격한 군비 확장에 불안해하고 있죠. 이 딜레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여러 층위를 함께 봐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일본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무기는 지역 내 잠재적 위협을 억누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등으로 두 나라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일본 사회에선 한국 군사력 증강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젠가 현무5 같은 강한 무기가 일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는 것이죠. 타카하시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내 군비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은 이에 대응해 자국의 방위력을 키워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평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현무5가 가져올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자체 방위력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특히 일본 헌법 개정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은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두지 않겠다고 규정한 부분과 직결되어 있죠. 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이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개정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 어슈어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자국산 공격형 미사일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지만 현무5 같은 무기의 등장이 이런 논의를 더 활발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변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 안보 질서를 다시 쓰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전문가 알렉세이 볼코프 박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현무5가 러시아에 미칠 파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도착하자 그의 얼굴에는 신중함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러시아 극동 전략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볼코프 박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무기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싼 지역 내 역학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상황을 전략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 무기가 영내 세력 균형에 미칠 영향 그리고 러시아 이익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현무5가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 정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코프 박사의 말을 들으며 현무5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넓히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현무5의 등장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 복잡한 외교 게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볼코프 박사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역 안보 질서 구축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볼코프 박사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쉬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무5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만 안보 전문가 리안 첸 교수와의 인터뷰 순서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첸 교수의 표정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 현무5의 출현은 양날의 검입니다. 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로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긴장 고조를 걱정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대만의 복잡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무5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반응을 자극해 영내 군비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무5가 대만 해협의 미묘한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은 현재 이런 변화 속에서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현무호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죠. 첸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마지막 촬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활약했던 제임스 하퍼 박사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무호가 세계 안보 질서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퍼 박사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무호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 발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안보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라 할 수 있겠죠. 그의 해설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견을 아우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기술적 진전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도 안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또 이 변화를 어떻게 평화롭게 이끌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퍼 박사는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무호와 같은 첨단 무기의 등장은 기존 억지론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소통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자 한국이 현무호와 같은 핵무기급 재래식 무기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퍼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현무호를 개발하게 된 이면에는 다층적인 지정학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 맞설 필요가 컸다고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국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확장 억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넓게 퍼졌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억지력을 확보하려 했고 이것이 현무호 개발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을 짚었습니다. 세 번째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무호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군사력과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방위산업 기반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현무호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서 한국의 전략과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결과임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모든 촬영이 마무리되면서 현무호를 둘러싼 다층적인 이야기가 하나의 큰 그림처럼 맞춰져 갔습니다. 이 무기가 등장한 것은 단순히 군사력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안보 무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무척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이런 중요한 변화의 순간들을 꾸준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60번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그 참모들은 한반도 미군 철수를 반복해서 시사해왔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던 트럼프의 등장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아니, 거의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 한국은 이미 부유한 나라임에도 왜 돈을 더 내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주한미군 규모가 28,500명임에도 불구하고 4만 명, 42,000명이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숫자를 언급하거나 한국이 매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서 현재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즉 약 6조 원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만 활용하지 말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이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주장은 이미 대학 강연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 강의실에서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매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미국 학생입니다. 매년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되는 만큼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죠. 언제나 더 나은 환경과 뛰어난 교수에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 특별히 외부 강연이 열리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신청하며 기대에 부풀곤 합니다. 우리 학교는 단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강의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냥 참석할 수 없고 사전에 읽어야 할 자료가 정말 많아서 보통 100페이지에서 많게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공부해야 하죠. 덕분에 수업 분위기는 늘 활발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학생들은 언제든 손을 들어 질문할 수 있고 교수님은 수업의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지금까지 궁금한 점이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10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세계 군사력이나 기술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언급되는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연사로 나서는 강연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다른 강의라면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찾아보곤 하지만 이번에는 차기 대선 후보와 군사 이슈가 맞물려 최근 몇 년간의 뉴스를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강이지만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듣는 강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트럼프의 주장과 그가 당선될 경우 세계 군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 꼼꼼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강연은 특히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아시아계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강의장 안은 남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미국 학생보다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차기 대선 후보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군사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강연 당일 수업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안보 전략의 중심은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라고 강조하며 중국은 미국보다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해군력에서 미국을 앞질렀고 앞으로는 공군력까지 월등히 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최강국이 아닌 상황에서 진정한 경쟁자를 맞이한 셈이라며 현재 미국은 탈출구 없이 벼랑 끝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대만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적 우위를 이미 잃었으며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수년간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비핵화는 이뤄내지 못했고 효과도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력이 필요하고 미국이 무너진다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섬뜩한 분석이 나왔죠. 그러자 한 한국인 유학생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고 질문했어요. 이에 교수님은 트럼프의 재선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으며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는 만큼 그의 복귀도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덧붙였죠. 트럼프는 예전부터 경제력이 있는 동맹국은 자국의 방어 비용을 미국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한국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한국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 요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죠. 그는 과거에도 북한과 직접 협상한 전례가 있으며 두 번째 임기에서는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동결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결국 한국에서도 핵무장 필요성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또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어들고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훈련도 축소되며 전략자산 전개 시마다 미국이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넘기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어요. 이어서 그는 강의실 분위기를 단숨에 긴장시키는 말을 던졌는데요.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기 때문에 그의 복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 그늘을 벗어나 자체적인 핵 전력을 보유하고 남북 간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한국 학생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2023년 발표한 워싱턴 선언도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더군요. 이에 교수님은 동맹이라는 건 사실 비즈니스이고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한국도 결국은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만약 동맹을 낭만적으로만 여긴다면 적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것은 한국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시각은 타당하다고 평가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오랜 시간 동맹을 이어왔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전략 우선순위가 바뀌면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올 수 있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스스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하며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관계도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강하게 반발하며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했고 이 조약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조약 위반에 해당하며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핵확산 방지 노력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신뢰와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또한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주변국들과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기술력에서 이미 뒤처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전략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은 나토 전체의 억지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미국의 비확산 전략은 이미 실패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도 실질적인 핵 역량을 갖춘 상태인데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전혀 규범을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규칙을 따르다가는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죠.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현재 기술적인 제약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적인 장벽이 크게 존재합니다.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되고 있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이 협정을 개정하여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에는 NPT 탈퇴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서 핵 개발을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1-2년 이내에 시제품이 완성될 수 있고 다시 2년이 지나면 본격적인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과거 핵 개발의 거의 최종 단계까지 진행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이 쓴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소 길지만 한국의 핵 개발 기록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1970년대 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내전과 침공은 핵 위협을 제외하면 각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대탕트를 추진하며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만났고 핑퐁 외교라는 상징적인 사건도 일어났죠. 이로 인해 박정희 정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대국의 평화를 위해 약소국의 안전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 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되자 박정희 정부는 남한 군대가 당시에 낙후된 무기와 장비로는 북한, 소련, 중국 공산군에 맞서 독자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이 바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진 계기가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1972년 비밀리에 프랑스 정부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었고 미국 중심의 나토 체계에서 벗어나려 하며 미국과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 영국과 달리 핵 확산 방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처리 시설의 장비와 설계도가 완성됐고 이를 통해 연간 2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과 맞먹는 위력의 핵무기 2기를 제조할 수 있는 설계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 1세계나 2세계가 아닌 3세계의 개발도상국인 인도에서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세계 국가마저 핵을 보유하게 되자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핵 확산을 막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북미 정부는 핵무기 개발 관련 자재의 세계적 유통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자재가 당시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1974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관은 본국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핵개발 계획의 1단계를 추진 중이며 10년 이내에 제한적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운반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에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의 핵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특히 일본과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박정희의 의지가 반영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키신저는 남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운반체제 능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핵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1975년 6월 박정희는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었지만 실제로 개발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철수된다면 한국은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스나이더 대사는 한미관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학기술처 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에게 차례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주로 재처리 시설 도입에 미국이 우려를 표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죠. 스나이더 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를 만나 미국은 프랑스가 한국의 플루토늄 군사적 이용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의 강력한 간접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사는 한국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재처리 시설과 핵기술 이전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죠. 1975년 8월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가 방안에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할 경우 한미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남한의 핵개발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지 않은 간접 경고였으나 슐레진저의 회고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미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눈치챈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스나이더 대사 후임으로 필립 하비브가 부임했고 그는 한병춘 주미대사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필립은 한병춘에게 프랑스 재처리 시설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병춘은 국가적 신의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취소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회유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의회의 힘을 빌려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한미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미국의 지원과 협력에서 얻을 이익과 프랑스 제철이 플랜트에서 얻을 이익 중 무엇을 택할지 결정하라며 남한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금융 지원을 포기할 각오가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셈이죠. 제임스 슐레진저의 후임 국방장관이 된 도널드 럼지펠드는 1976년 5월 남한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한미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단호한 경고에 박정희는 프랑스와의 계약을 철회했죠. 스나이더는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박정희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국가의 자주성을 이루려는 열정이 한미 미래관계에서 가장 우려스럽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이 재개되지 않도록 한국에 직접적으로 핵개발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정희는 반강제로 프랑스산 제철이 플랜트와 나중에 도입할 예정이던 캐나다산 중수로 계약을 취소했지만 핵무기 확보 의지는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핵개발팀을 해체하지 않고 한국핵연료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조직에 흡수시키며 발전용 원자로용 핵연료봉 제조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죠. 나아가 박정희는 1978년에 다시 프랑스와 제철이 시설 관련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직접談判을 짓기로 했죠. 이처럼 미국 정부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전직 공보비서관이던 선유련은 1979년 1월 박정희가 1981년 상반기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보안사령관 또한 비슷한 증언을 남겼는데 박정희가 본인에게 핵무기 개발이 95% 완성됐으며 1981년 상반기부터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암살당한 순간부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핵연료개발공사는 한국에너지연구소로 개편되고 핵개발에 참여했던 집단과 인물들도 모두 한동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사 지도자로서 미국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며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 노력했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박정희 시절 핵개발로 한때 얼어붙었던 한미관계도 80년대 초 소련과의 긴장 고조와 맞물리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큰 폭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43,000명으로 늘렸고 최신형 F-16 전투기를 한국에 판매하면서 한국군 현대화와 전두환 정권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무리한 핵개발 시도가 동북아의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불러올 뻔했으나 동시에 한국이 세계 정상급 원자력 발전국이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위치까지 오르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은 기술적으로 훨씬 발전해 북한이 어렵게 완성한 핵을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에서 2조 원, 월성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봉을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데 3개월, 기폭장치 제작에 2개월, 플루토늄탄 완성에 1개월 정도로 합치면 총 6개월이면 충분하며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봉에는 약 4,300여 개의 핵무기 제작이 가능한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불가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수님의 근거 있는 설명에 중국 학생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고 한국 학생은 평소 쌓인 답답함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시원하게 풀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매일같이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리는 북한, 그럼에도 평화경제만 말하는 정부를 보며 답답했던 마음이 교수님 말씀에 한 번에 풀렸다고 했죠. 교수님은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특히 국회와 군부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러시아로부터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받을까 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체제, 기술 부족,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핵 폐기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셨죠.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한 뒤로 그 선택을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것이 러시아의 팽창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회상했어요. 교수님은 강의 마지막에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침공할 수 있었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불과 4달 만에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을 사정없이 끌어올렸다는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48%에서 81%.
TSMC와 무려 44%포인트 차이 나던 그 격차가 뒤집혀버렸다는 사실은 그날 워싱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따라잡기는커녕 더 뒤처질 것이라 단정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IBM이 TSMC 대신 삼성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규모는 3조 원이 훌쩍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과업을 112일 만에 완수하며 시장 판도를 흔들어 놓은 이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 2025년 6월 15일 오후 3시 14분. 금요일 오후 특유의 느슨한 공기가 제 사무실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도 개선되지 않는 수율 그래프가 떠 있었죠. 48%. 석 달째 그대로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제 비서가 바삐 들어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발신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IBM 파워 시스템 부서가 있는 뉴욕 본사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그 부서에서 먼저 우리 상무부 실무라인과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굳이 제 직통으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님, 저는 IBM 파워 시스템 총괄 부사장 마이클 로스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TSMC 말고 삼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의 수율은 48%, TSMC는 92%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손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파워 11 전량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파워 11은 IBM이 다음 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을 걸고 준비하던 핵심 칩이었습니다. 미국 산업 전략이 걸린 프로젝트였죠. 저는 메모조차 한순간 또렷하게 적기 어려웠습니다. 로스 부사장님, 우리 기술 라인과 미팅 일정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정권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중으로 말입니다. 오늘이라고요? 금요일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어디에도 빈말이나 여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회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당 보좌관을 부름과 동시에 옆방의 정책 라인과도 연결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제 미간이 저릿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상무부 내 관련 인원들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고 상황 파악을 서둘렀습니다. 로스 부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유하자 방안의 공기는 단번에 팽팽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미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이었죠. 제 머릿속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IBM은 왜 그런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단순한 성능 때문일까?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신호가 숨어 있는 걸까? 통화를 마친 지 20분도 되지 않아 상무부 핵심 인력 8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 들은 내용을 브리핑하는 동안 방안은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줄어드는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기술 분석 담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율 48% 상태에서 3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건 위험 그 자체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입니다. 하지만 산업전략 담당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IBM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IBM이 왜 이런 선택을 고민하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손짓으로 토론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두 잠시 듣고 정리합시다. IBM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스 부사장과의 두 번째 통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회의실 전 인원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로스 부사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수율이 TSMC보다 훨씬 낮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첫째는 2.5D 패키징 기술입니다. 삼성의 이 분야 기술력이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TSMC는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로스 부사장이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2달 안에 수율 70%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하겠습니다.
두 달 8주 56일, 48%에서 70%까지 끌어올리려면 하루 평균 0.4%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단 2%도 못 올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였지만 1위인 TSMC와는 51%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주들이 쏟아낸 불만이 아직도 귀에 울릴 정도였죠. 로스 부사장 월요일에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6월 16일 화상회의로 시작하죠. 기술적 사양과 일정은 그때 이야기합시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미국 기업의 신뢰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 모두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TSMC의 절대적 우위에도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기술 분석 담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율 70%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치버버립니다. 문제는 시간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 센터 시장 자료를 띄웠습니다. 작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약 58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 성장해 667조 원이 예상되었고 IBM이 파워 11로 노리는 점유율은 최소 5%였습니다. 이는 33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중 10%만 가져와도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산업전략 담당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산업 경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신뢰를 확보하기만 하면 테슬라나 닌텐도 같은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일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범하던 하루가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회의 말미에 부사장급 정책 담당이 결론을 냈습니다. 수요일까지 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에 전원 참석으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없는 셈 치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며 제 다리가 묵직하게 떨렸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48%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도 헛되이 쓸 수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 했잖아. 저녁은 뭘 준비할까? 미안해.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아마 주말에도 사무실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또 그래요. 무슨 일인데? IBM과 굉장히 큰 건을 잡을 수도 있어서 그래. 성공하면 여러 면에서 달라질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48%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두 달 뒤 저 숫자가 과연 70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공급망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무덤이 될까? 책상 서랍에서 프로젝트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워. 정점 도달까지 D-Day 56일. 벽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23분. 55일 하고도 18시간 3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태스크포스 팀 킥오프 미팅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화성 캠퍼스 파운드리동의 회의실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인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준비해온 자료가 책상마다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기에는 커피 향과 긴장감이 나란히 떠다녔습니다. 그 자리에 국내 라인과 연결된 미국 측 분석 인력들도 온라인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과는 다른 단단한 결심이 비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에 IBM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화면에 지난 6개월간의 수율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46%에서 48%, 고작 2% 상승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무언가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한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TSMC의 공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흐름이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애플이 3나노 선주문 물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TSMC의 7나노 라인 95%가 이미 예약된 상태입니다. 기술 담당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IBM이 그렇게 초조했던 거군. TSMC에 맡기고 싶어도 여유 물량이 없으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IBM 파워 11의 핵심은 칩넷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칩을 하나로 묶는 방식인데 여기서 2.5D 패키징 기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삼성이 TSMC보다 약 18개월 앞서 있습니다. 패키징 담당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IBM과의 화상회의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IBM 임원진 5명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스 부사장 옆에는 기술 총괄 디렉터 사라 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굿모닝. 아니, 한국은 지금 저녁이겠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스 부사장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파워 11의 상세 사양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실라노 공정에서 칩넷 8개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전력 효율을 최소 45% 개선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인가? 현장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율입니다. 현재 48%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신 거군요. 그때 사라 천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10명 이상을 한국에 파견하겠습니다. 공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율 개선 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IBM 엔지니어를 한국 라인에 투입한다니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로스 부사장은 짧은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2026년 데이터 센터 시장은 100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파워 11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제 TSMC가 2026년 상반기까지 7나노 라인이 전혀 비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IBM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아니면 중국 업체뿐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가는 길을 허락할 리 없으니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2.5D 패키징 기술은 삼성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수율 70% 달성 이후에는 추가 물량을 확약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은 TSMC 대비 15% 프리미엄입니다. 로스는 팀원들과 짧게 상의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패키징 단독 진행은 수용합니다. 추가 물량은 연간 최소 5조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가격은 10%까지 가능합니다. 12%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잠시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화면 속 IBM 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12% 동의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사라 천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주간 보고를 원합니다. 수율 개선 상황과 문제점, 해결책을 모두 투명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즉 전면 공개를 요구한 셈이었습니다. 곧장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IBM도 우리도 절박했으니까요. 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흥분감이 감돌았습니다. 연간 5조 원의 추가 물량이라면 파운드리 매출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영업 책임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수율 70%를 만들어야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술 담당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IBM과 큰 건 한다던데 48% 수율로 말이 되냐고. 그런데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라더라. TSMC도 긴장한다더라. 오후 2시 수율 개선 전략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정 엔지니어 20명이 모였고 화이트보드에는 빽빽한 그래프와 수식이 그려졌습니다. 현재 주요 불량 원인은 3가지입니다. 선임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노광 과정에서 미세 얼라인먼트 오류. 둘째, 애칭 공정 균일도 문제. 셋째, 파티클 관리 미흡. 각각은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합니까? 얼라인 개선으로 8% 애칭 균일도는 7%, 파티클 관리는 5%, 이론상 합치면 20%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 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공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는 뜨겁게 뻐근해졌습니다.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테슬라 반도체 구매 담당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IBM과 뭔가 협의 중인 게 있습니까?
테슬라 구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정보는 금세 퍼져나갑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차세대 자율주행 칩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팅을 갖고 싶습니다. 테슬라까지 움직이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태스크포스 팀뿐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소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IBM 엔지니어들이 들어옵니다. 내부 사정을 전부 공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화성 캠퍼스 건물 곳곳에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달 안에 70%라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특정 장비를 처음 들여왔을 때 기억납니까? 모두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아마 앞으로 2달은 계속 이럴 거야.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야. 성공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질지도 몰라.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너머의 삼성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달 뒤 그 간판이 더 밝게 빛날까?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이 무덤이 될까? 생각이 겹쳐질 무렵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닌텐도 도쿄 본사였습니다. 차세대 칩 제조 관련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IBM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운드리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반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34분. D-Day까지 54일하고도 2시간 26분이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IBM 엔지니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걸어나오는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얼굴을 한 40대 남성이었는데 다른 이들보다 주변을 훨씬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반갑습니다. 저는 IBM 공정 최적화팀 리더 마크 윌슨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뒤이어 그 동양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전 데이비드 리입니다. 반도체 수율 전문가입니다. 그의 악수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어렸다. 화성 캠퍼스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한국말 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한국계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덕수죠. 그는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전까지 TSMC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TSMC 출신이 왜 IBM에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을까?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저는 삼성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TSMC의 독주는 업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장비 앞을 차지하고 있었고 첫 번째 수율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팅 그대로 웨이퍼 25장을 돌리겠습니다. 3시간이 흐른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49.2%. 겨우 1%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노광 공정에서 포커스 마진이 너무 좁습니다. TSMC는 이 문제를 이미 2년 전에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희는 다중 패터닝 기법을 조금 다르게 써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현장 엔지니어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수정된 공정으로 두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52.7%, 3% 이상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이 속도면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엔지니어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데이비드는 60%를 넘기면 개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7월 1일 수율은 54.8%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파라미터를 바꿔도 더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무거웠고 책임자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이러면 70%는 불가능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합니다.
말해보세요. 애칭 공정을 완전히 새로 하는 겁니다. 습식과 건식을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TSMC도 해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컸고 안정화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수율을 한 번에 15%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15%라면 70%도 가능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장비 개조와 테스트까지 약 500억 원입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책임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합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7월 5일부터 장비 개조가 시작됐고 저는 거의 회사에서 지냈습니다. 7월 10일 새벽 첫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클린룸엔 긴장만 가득했습니다. 웨이퍼 투입합니다. 4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61.3%. 단번에 6%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70%까지는 9%가 부족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승부처입니다. 파티클 관리만 잡으면 됩니다. 7월 15일 파티클 관리 프로토콜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작업 속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왔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7월 18일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TSMC였습니다. 7나노 라인을 조정해 IBM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우리가 60%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IBM에 말했더니 그들은 삼성과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TSMC가 움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걸. 그리고 7월 20일 하이브리드 애칭과 파티클 관리가 모두 적용된 첫 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고 저는 점심도 걸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68.9%. 단 1%가 모자랐습니다. 너무 가까워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데이터를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3번 장비만 유독 낮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해보니 바닥 레벨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진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즉시 교정하고 재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오후 5시 재테스트 결과는 71.4%였습니다. 목표를 넘긴 수치였습니다. 클린룸엔 환호가 울렸고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바로 보고를 했고 책임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71.4%요? 내 공식 데이터입니다. 바로 IBM에 전달하겠습니다. 곧바로 로스 부사장과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그대로였습니다. 32일 만에 48%에서 71%라니 가능합니까?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과 IBM에서 파견한 팀 덕분입니다. 특히 데이비드 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가 큰 기여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2일 동안의 전쟁이 끝난 셈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팀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TSMC가 70%를 넘기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한 달 만에 해낸 겁니다. 대단합니다. 왜 도와주신 겁니까? 당신은 TSMC 출신이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계엔 경쟁이 필요합니다. 독점은 혁신을 죽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테슬라였습니다. 71% 달성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미팅 가능하신가요? 그 후에도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닌텐도, 브로드컴, 중국 바이두까지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밤 11시 45분.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현장 책임자가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금 로스 부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TSMC 최고 경영자가 IBM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TSMC 최고 경영자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안 내용 아십니까? 가격 20%이나 3년간 독점 공급 보장.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 우선 할당권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습니다. TSMC가 이런 양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스 부사장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이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CFO가 TSMC 제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1%를 달성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92%입니다. 그리고 20% 가격 인하까지. 그때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로스 부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TSMC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속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한 달 만에 71%를 만들었다면 6개월 뒤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로스 부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8월 1일까지 최종 결정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 안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증거를 보여야 했습니다. 책임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2.5D 패키징 시제품을 완성해 성능 차이를 증명하자. 7월 2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엔지니어 한 명이 TSMC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연봉 3배, 주택 지원, 자녀 학비 전액 제공. 거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 말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는 그에게 억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드는 변화의 의미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날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신만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핵심 인력 5명 모두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TSMC의 명백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죠. 7월 30일 새로운 수율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73.8%. 목표까지 조금 모자랐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5D 패키징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전력 효율 47% 개선, 데이터 전송 속도 2.3배 향상. 이는 TSMC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로스 부사장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로스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최고 재무책임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중국 바이두 반도체 구매 총괄이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엣지 AI 칩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연간 2조 원 규모입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중 기술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논의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IBM과 계약하면 우리도 즉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 오전 8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IBM 이사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즈니스 채널이 틀어져 있었고 뉴스에서는 TSMC와 삼성의 수주전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조차 오늘의 결정이 파운드리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 말하고 있었죠. 오전 11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스 부사장이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님, 결정이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7대5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 안에서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제안했는데 파워 11 공동 개발을 원합니다. 3나노 공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제조 계약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TSMC는 어떤 반응입니까? CEO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삼성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화를 끊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실제 양산까지 해내야 하고 품질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TSMC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오후 3시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IBM 파워 11 단독 수주, TSMC 독주 체제, 균열 파운드리 2위, 삼성 1위 추격 본격화. 예측대로 TSMC 주가는 4.7% 떨어졌고
삼성은 6.2% 상승했습니다. 오후 5시 테슬라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8월 5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했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온다니 상징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녁 8시 퇴근하려던 순간 데이비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관님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TSMC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다음 카드는 아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격 전쟁일 겁니다. 시장을 흔들어 삼성에 압박을 넣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결정 났어. IBM 계약 확정이야. 축하해. 이제 좀 쉬려나? 아니 아직 시작이야. 더 바빠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2025년 8월 1일 밤 9시 15분. 다음 주 머스크와의 회의와 양산 준비. 쉴 틈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화성 캠퍼스 정문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리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청바지와 검은 티셔츠. 예상 그대로의 차림이었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클린룸부터 보고 싶습니다. 실제 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주저함 없는 말투였습니다. 방진복을 착용하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머스크는 장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기술 질문을 쉼없이 던졌습니다. 수율 73.8%를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TSMC도 초기에 60% 넘기기 어려워했는데 데이비드가 하이브리드 애칭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방식이면 전력 소비도 줄겠군요. 그는 2시간 동안 현장을 둘러본 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입니다. 5나노 공정으로 연간 500만 개 생산 규모라니 화면에 뜬 스펙은 놀라웠습니다. 기존 V4보다 연산 속도는 3배 빠르고 전력 소비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생산 가능합니까?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2026년 1분기부터 양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5나노는 준비 중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머스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저희는 TSMC와도 논의 중입니다. 그들은 4나노 공정과 20%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혁신 능력과 파트너십을 봅니다. 삼성이 한 달 만에 48%를 71%까지 끌어올린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양산 수율 75% 이상 유지. 그리고 2027년까지 3나노 전환. 가능하다면 독점 계약을 하겠습니다. 독점 계약. 연간 1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날 오후 머스크가 떠난 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산에서 75%라니 시험실 수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술 담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테슬라까지 놓칠 수는 없습니다. 8월 8일 첫 양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웨이퍼 1000장을 처리하는 실제 조건이었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65.3%.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실에서 73.8%를 기록했는데 양산에서는 65%로 떨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대량 생산 시 열 관리가 문제입니다. 장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미세한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게 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데이비드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IBM 1000장 물량 납품이 일주일 뒤입니다. 결국 불철주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3교대로 매달렸고 저 역시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8월 10일 새벽 4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실시간 온도 보정 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0.1도 변화도 즉시 감지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까지 적용했습니다. 8월 13일 두 번째 양산 테스트. 수율 71.2%.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표인 75%에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IBM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웨이퍼 투입 순서를 최적화해보죠. 열 분포를 고려해 패턴을 짜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9시 세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76.4%. 드디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양산 조건에서 76%라니. 즉시 머스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새벽임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76.4%가 맞습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머스크가 웃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터리 관리 칩도 맡아줄 수 있습니까? 연간 2조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제안이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내자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뉴스 보셨습니까? TSMC가 5나노 가격을 1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데이비드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수율도 기술도. 그날 오후 바이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이 실제 양산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첫 번째 IBM 물량이 생산 라인에 투입되었습니다. 파워 11칩 실제 양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수율 76.2% 유지 중입니다. 현장 보고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밤 10시 퇴근하려던 순간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삼성은 진짜 TSMC의 경쟁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도움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만든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TSMC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릅니다. TSMC는 분명 다음엔 더 강한 카드를 꺼낼 겁니다. 아마도 인수합병이나 독점 계약으로 시장 전체를 묶으려 하겠죠.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48%였던 수율이 이제는 76%.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뉴스 봤어. 삼성이 테슬라 계약했다고 나오던데 그거 당신이 한 거야. 팀이 해낸 겁니다.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성 캠퍼스의 불빛이 밤에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IBM 첫 출하. 다음 주는 테슬라 계약 마무리. 그 다음은 바이두 협상. 숨 돌릴 틈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6시. 저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 검토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기술팀 핵심 5명도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차 안에서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승부입니다. 이사회 전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 IBM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TSMC 팀이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리더는 기술 총괄 부사장 제임스 리우.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삼성팀이군요.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발표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시죠. 도발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발표하면 우리가 반박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TSMC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옆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과 박수 소리는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TSMC 팀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리우가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3나노 2026년 1분기 양산 확약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3나노를 그렇게 빨리 장악하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차례였습니다. 이사회 멤버 1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로스 부사장이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책임자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불가능을 뒤집었습니다. 48%에서 76%까지. 하지만 이사회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CFO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TSMC는 92% 수율과 3나노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은 무엇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혁신입니다. 제가 자리에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장비로 화성 캠퍼스 클린룸을 실시간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2.5D 패키징 공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파워 11C 제품입니다. 8개 칩넷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15분 후 완성된 칩 테스트 결과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52% 개선, 목표치보다 7% 더 높았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이었습니다. CTO가 물었습니다. 이게 양산에서도 가능한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 양산 데이터까지 띄웠습니다. 76.8%. 어제보다 더 오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책임자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3나노를 넘어 2나노까지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025년 말 양산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는 TSMC도 갖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율 48%였던 회사가 갑자기 이런 성과를 냈다. 믿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합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달 전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고 더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TSMC는 이미 정점에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6달 뒤 80%, 1년 뒤 85%를 약속드립니다. 이어진 1시간 동안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 질문만 수십 개. 파티클 관리는 어떻게? 온도 변화 대응은? 공급망 안정성은? 우리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준비해온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후 2시 발표가 끝났고 로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9월 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에서 다시 제임스 리우와 마주쳤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흥미롭군요. 하지만 양산은 다른 문제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허세였는지 진심이었는지 저조차 헷갈렸습니다. 오후 5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수율 77.1%입니다. 1%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최종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로스 부사장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7대5였던 표가 지금은 6대6입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젯밤 TSMC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 25% 인하, 5년간 독점 공급, 그리고 파워 11 공동 개발 자금 1,000억 원 제공입니다. 사실상 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제안을 준비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곧바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깊은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하자. 현지 생산과 현지 공급.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TSMC의 92% 수율과 25% 인하 조건을 넘어설 수 있을까? 8월 30일 토요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이틀이 마지막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 아직 모릅니다.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힘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위로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TSMC는 너무 강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7시. 화성 캠퍼스 전략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작업한 최종 제안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3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 건설. 책임자가 첫 페이지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젯밤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통과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결제하셨습니다.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수준의 결단이었습니다. 무려 40조 원 규모의 투자였으니까요. 오전 9시 로스 부사장에게 최종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이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바이두 반도체 총괄 왕후이와 팀이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장관님 급한 제안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왕후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5년간 연 10조 원 총 50조 원 규모의 AI 칩 물량을 보장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중국 전용 라인 구축입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했습니다. 내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도 TSMC와 협상 중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현장 책임자와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조라니. 그때 보안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내부 이메일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우리 수율 데이터와 공정 내용이 웹에 노출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조사 결과 TSMC로 추정되는 IP 주소로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겁니다. 즉시 조사가 진행됐고 2시간 만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신입 엔지니어 1명. TSMC가 1년 전부터 심어둔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얼마나 유출됐습니까? 다행히 핵심 기술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율 77%라는 사실은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IBM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TSMC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닐까? 오전 11시 테슬라의 머스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IBM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일 결정됩니다. 만약 IBM이 TSMC를 선택하면 우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IBM을 놓치면 테슬라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오후 3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TSMC가 IBM 이사진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까지 제시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더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갑시다. 현장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가려던 순간 왕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60조까지 가능합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D-1. 아침부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로스 부사장에게서 짧은 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발표입니다. 단 3문장뿐이었습니다.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IBM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혁신과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카드는 정말 강력합니다. 오후 4시 수율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78.3%. 다시 3%가 올랐습니다. 80%가 눈앞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데이터를 로스 부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에 대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퇴근도 못한 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지난 석 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물거품이 될지. 그때 현장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장관님이 이룬 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꼭 이기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48%를 78%로 만들었잖아요. 이미 기적입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구나. 잘 될 거야. 당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밤 10시.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팀원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78%를 만든 팀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축하 파티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맞아.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미 이긴 거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그날 아침.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7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흥. 오늘 밤이면 끝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랑스러워.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니 이미 절반 이상의 팀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겠죠. 밤새 뒤척였을 얼굴들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너 어제 퇴근 안 했지? 집에 가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회의실에는 현장 책임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연락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시간은 오전 7시 23분. 발표까지 14시간 37분 남았습니다. 오전 9시 기존 업무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데이비드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죠.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터질 듯 하시죠?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TSMC에서 발표할 때 이후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까? 진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삼성 반도체 초창기 엔지니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늘 자부심을 갖고 계셨죠.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어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TSMC 제임스 리우였습니다. 좋은 경쟁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걸까? 혹은 그저 예의일까? 오후 4시 수요일 1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78.9%였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IBM의 결정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식사를 하러 나갔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님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시 하면 된다. 우리가 78%까지 올린 건 사실이다. 다른 고객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책임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임원들과 핵심 팀원 20명이 자리했고 책임자가 말했다. 2시간 뒤면 우리 운명이 정해집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난 석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번졌다. 그러나 모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후 9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러다 화장실만 자주 가겠어. 농담이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오후 9시 30분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힘내. 사랑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후 9시 45분 회의실은 극도의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9시 55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오후 9시 58분 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로스 부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님.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7대5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정식 계약 규모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파워 12, 파워 13까지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총 5조 원 추가입니다. 합치면 8조 5천억 원.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삼성이 이겼습니다. IBM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책임자도 데이비드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로스 부사장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 TSMC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임자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CNN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IBM 차세대 파워 11칩 제조사로 삼성 선택. TSMC 독주 체제 흔들려. 언론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격변. 삼성 석 달 만에 기적을 만들다. TSMC 주가 5.2% 폭락. 오후 11시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긴급 회식이 열렸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냈잖아요. 밤 11시 45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테슬라 머스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뉴스 봤습니다. 내일 계약서 보내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로도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닌텐도, 브로드컴, 퀄컴 모두 축하와 함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엄청난 난리더라. 응, 드디어 해냈어. 고생 많았어.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동안 참고 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 6월 15일 48%, 2025년 9월 4일 78.9%, 112일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112일. 그때 휴대전화에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장관님, 내일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IBM은 출발선일 뿐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다음 날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8시. 약간의 숙취가 있었지만 기분은 놀라울 만큼 상쾌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우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IBM 파워 11 수주에 성공하며 파운드리 시장의 대격변이 일고 있습니다. TSMC 독주 체제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맞으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비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책임자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미팅 요청이 17건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닌텐도, 퀄컴, 브로드컴. 그는 리스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70조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70조.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오전 10시 테슬라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님, 계약서 검토하셨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칩에 이어 파워트레인 칩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추가로 3조 원 규모입니다. 테슬라 물량만으로 총 5조 원 규모. 2026년 2분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 정식 계약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IBM 8조 5천억. 테슬라 5조 원. 벌써 13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오후 2시 닌텐도 도쿄 본사와 연결됐습니다. 차세대 스위치 콘솔 칩을 맡기고 싶습니다. 7나노 공정 연간 2천만 개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출시 일정은 언제입니까? 2026년 11월입니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오후 4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TSMC 제임스 리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TSMC에 오실 생각 없습니까? 부사장 직급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마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경쟁사의 최고 위급이 직접 스카우트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만 저는 지금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바랍니다. 통화를 끊고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TSMC가 장관님을 스카우트하려 했다고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걱정했습니다. 9월 10일 테슬라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스크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6개월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내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만족스럽게 변했습니다. 계약 발표와 동시에 삼성전자 주가는 8.7% 급등했습니다. 9월 15일 닌텐도 계약도 마무리됐습니다. 언론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한 달 만에 20조 원 계약, TSMC 아성 흔들리나, 시장 점유율 재편 예고, 9월 20일 믿기 어려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브로드컴도 우리와 계약을 원했습니다. 네트워크 칩만 2조 원 규모였습니다. 퀄컴도 독점 계약을 원했습니다. 중국 샤오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수주가 아닙니다. 생산 능력입니다. 라인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 결국 회사 이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화성 캠퍼스 2라인 증설, 15조 원 투자, 미국 텍사스 공장 착공 확정, 40조 원 투자, 총 55조 원이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10월 1일 수율이 또 올랐습니다. 81.2%, 2점%가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침내 80%를 돌파한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 48%였는데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TSMC가 이 속도에 도달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넉 달 만에 해낸 겁니다. 10월 3일 우리는 바이두와 다시 만났습니다. 왕후이가 최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5년간 80조 원입니다. 중국 AI 시장 독점 공급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책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님,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와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일 보면 압니다. 10월 6일 월요일 오전 6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임자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부사장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장관님, 사장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루어낸 성과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부로 파운드리 영업 총괄 상무로 승진입니다. 과장에서 상무로 2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팀의 노력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스톡옵션 10만 주입니다. 장관님 인생이 바뀔 겁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전 7시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IBM 파워 10일 단독 수주. 석 달간 총 25조 원 계약 체결. 파운드리 점유율 11%에서 17%로 급등 전망.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기적. 48%에서 81%로. 111일 만에 불가능을 뒤집다. TSMC 독주 체제 종말. 오전 10시 전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TSMC의 독점 시장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경쟁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의 중심에는 레이몬도 상무와 파운드리 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뿌듯했습니다. 그 사이 TSMC 주가는 또 떨어져 누적 8.3% 하락. 반면 삼성전자는 23% 상승했습니다. 오후 3시 데이비드가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다면서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구를 준 것뿐입니다. 실제로 해낸 건 상무님과 팀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입니다. TSMC와의 싸움은 지금부터죠. 오후 5시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 무슨 일 있어? 승진했어. 그리고 축하할 게 좀 더 있어. 정말 잘 됐다. 저녁 준비해 둘게. 차를 몰며 100m 앞 화성 캠퍼스를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물든 건물들은 눈이 시리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113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모두 이루어낸 시간. 그러나 데이비드 말처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TSMC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신감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불가능을 뒤집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공식 발표가 나갔던 날 저녁 7시.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채널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삼성 파운드리 넉 달 만에 기적 창조. 수율 48%에서 81%로. 업계 전문가들 충격. 시장 판도 재편. TSMC 독주 체제 흔들려. 남편이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 당신 이름 나왔어. 레이몬도 상무라고. 민망하네. 뭐가 민망해. 자랑스러운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상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한 참입니다. 장관님, 내일 바이두와 최종 미팅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럽 업체들도 만나야 합니다. 독일 보쉬와 프랑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13일 전 48% 수율을 보며 절망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TSMC와 44%포인트 차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던 격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IBM 8조 5천억, 테슬라 5조 원, 닌텐도 1조 5천억, 그리고 앞으로 몰려올 수십조 규모의 신규 계약들.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TSMC가 움직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TSMC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달랐습니다. 48%에서 81%로 올린 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팀. 다시 뉴스 화면을 보았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2026년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은 20%를 넘을 것입니다. 2027년에는 TSMC와의 격차가 30%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불과 2년 뒤면 진짜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만은 쉬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저는 말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 10시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팅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 기업들까지 모두가 삼성 파운드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13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바이두. 다음 주는 유럽 업체들. 그 다음은 미국 텍사스 공장 착공식. 쉴 틈은 없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48%에서 시작해 81%로 끝난 113일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TSMC 독주 체제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026년에는 85%, 2027년에는 90%, 그리고 언젠가는 TSMC를 완전히 넘어서게 될 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뒤집어낸 112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